왕과 평민,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을 설명하는 게 놀랍게도 과학 이론이라고 하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정신없는 혼돈 속에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질서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한 어린 왕이 겪는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걸 설명해내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카오스 이론. 그 중에서도 역사의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 멀리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초기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1452년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고작 12살짜리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오르죠. 바로 이 어린 왕의 즉위라는 딱 하나의 조건이 결국 숙부인 수양대군의 야망에 불을 붙여서 이듬해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 속 나비는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작고 사소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나비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바로 어뭉도라는 한 촌장의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을 좀 살려보겠다고 폐위된 왕을 자기 동네 유배지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 이 작은 욕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숭고한 우정, 한 소년이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엔 비극으로 치닫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카오스 이론이 단순히 모든 건 예측 불가능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돈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목적지.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상한 끌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엔 엄청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시스템 전체는 어떤 특정한 패턴, 그러니까 이 끌개를 향해서 계속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혼돈 속에 숨겨진 운명의 손길 같달까요? 폐위된 왕의 마음속이야말로 완벽한 카오스 상태였죠. 왕위를 빼앗긴 분노가 막 휘몰아치다가 유배지에서는 무력감에 푹 꺼져버리고 또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도 해요. 근데 또 바깥 세상의 폭정을 깨닫는 순간 충격이랑 분노가 다시 막 타오르고요. 이 감정들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노를 띠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의 궤적은요, 결국 딱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왕좌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군주라는 자리예요. 자신의 복수가 아니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바로 서려는 왕.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 혼돈에 숨겨진 이상한 끌개의 정체인 겁니다. 자, 이렇게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에도 아주 놀라운 패턴이 숨어 있어요. 이번에는 프랙탈 기하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고사리 잎 한번 보세요. 전체 잎의 모양이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잎 하나하나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랑 상관없이 똑같은 패턴이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를 자기 유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프랙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프랙탈 상징은 바로 강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물리적인 장벽 그 이상이에요. 수많은 의미의 칭위를 품고 있죠. 보세요. 이 강은 4개의 다른 층위에서 똑같이 경계라는 패턴을 반복해요. 자, 첫째는 유배지와 마을을 가르는 지리적인 경계. 둘째는 왕과 평민을 나누는 신분의 경계. 셋째는 그냥 왕좌에 앉아있는 것과 진정한 군주가 되는 것 사이의 책임감의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을 건널 때입니다. 이 대사가 딱 등장했을 때 그 무게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한마디는 그냥 강을 건너자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한 4개의 경계를 모두 넘어서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상징하는 거죠. 와, 정말 이 구조의 힘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사예요. 근데 프랙탈 패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주 일상적인 장면에서도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밥상입니다. 처음 왕에게 차려진 밥상은 뭐 그냥 유배온 사람이니까 챙겨주는 의무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 같이 둘러앉아 나누는 밥상은 마음을 여는 연결,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상징으로 변해갑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이 단순한 행위가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스케일로 점점 커지면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가장 작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왕과 촌장, 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죠. 이게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면 왕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연결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거대한 역사적인 차원으로 가면 권력을 가진 자와 민중이 서로를 어떻게 먹고 먹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까지 커지는 거죠. 같은 행위가 전혀 다른 스케일에서 반복되는 완벽한 프랙탈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가 이 이야기의 사건들을 만들어냈다면 그 안에 숨어있던 프랙탈 구조는 그 사건들의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죠. 가장 혼란스럽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도 마치 자연 그 자체처럼 아름다운 내적인 질서와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요?